보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강 소설을 읽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상 소식을 듣고 놀라긴 했지만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상이 유력하던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닌 한강을 선택한 것이 노벨문학상의 품격을 높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벨상 선정 직후 서점에서 한강책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강의 소설을 접하게 됐고, 특히 12.3 비상계엄 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위대한 문학의 역할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위대한 작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써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꼭 노벨상 수상작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감과 깨달음을 다룬 훌륭한 작품을 우리말로 쉽게 읽는 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이고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이 별로 없고, 특히 유튜브에서는 비평다운 비평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최근 백낙청 선생님께서 한강 작품을 집중 해석해 주신 것을 유념하면서 책을 다시 보니까 비로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창작과 비평 편집 부주간 황정아 교수와의 백낙청TV 한강 특집 대담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한강 소설을 이해하고 자유롭게 소감을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북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냥 제가 좋다고 생각한 아름다운 문장들을 읽으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이 온다를 가장 많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는 5.18을 다뤘던 소설 중에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다른 소설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죽음 이후 혼에 대한 탐구가 들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중학교 2학년인 동호는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 임시 안치된 시신들의 인상착의를 기록해서 유족들이 시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취를 없애기 위해 촛불을 켜놓는 일을 하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 시신의 몸 안에 있었을 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와 함께 자신의 죽은 몸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이렇게 이 책은 5.18의 구체적인 사건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의 혼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와 세대를 넘어 5.18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다음 장면은 동호의 친구 정대가 거리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 몸이 교회로 실려나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야산에 켜켜이 쌓인 채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자신의 시신 곁에 어른거리면서 떠나지 못하는 정대 혼의 독백입니다.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다가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무엇인가 조용히 내 그림자에 닿는가 싶으면 그때마다 다른 혼들이었어. 손도 발도 얼굴도 혀도 없는 우리는 가만히 그림자를 맞댄 채 서로가 누구인지 생각에 잠겼고, 결국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 육신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혼들이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손도 없고 혀도 없기 때문에 어떤 소통도 하지 못하는 슬픈 장면인데요. 정대는 주변의 혼들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고요한 새벽, 동호가 죽은 것은 알아챕니다.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 한 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먼 비명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서 뛰쳐나오는 기척.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네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그런데 혼과 영혼이 나오는 소설이 물론 많지만 한강의 묘사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인간이 죽은 직후 혼이 육신을 바로 떠나지 못하는 점이나 혼과 혼이 만났을 때 서로를 보거나 느낄 수 없어서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작가가 진지한 탐구를 통해 얻은 해답인 것 같아서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대의 혼은 누가 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를 맹렬하게 생각하는 낯선 힘에 사로잡힌 채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만 결국 계엄군이 시신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자 다른 혼들과 함께 허공으로 높이 솟아올라 흩어지게 됩니다. 정대와 정민은 동혼의 집 사랑채에 새들어 살았는데 말하자면 단둘이 대처인 광주로 유학을 온 남매였습니다. 20살 정민은 키도 작고 앳돼서 여중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조용한 사람인데 그러나 정대는 방직 공장에 일하면서 동생을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누나를 아버지보다 훨씬 무서워했습니다. 누나는 중학교를 중퇴했는데 2년 다닌 중학교 생활 중에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칠판지우개 턴 일이 가장 생각난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정대가 교실에서 칠판지우개를 훔치는데 저는 이 남매를 묘사한 한 페이지가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시 정대 혼의 독백인데 죽은 혼이 마지막으로 떠올릴 만한 이런 장면을 지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들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만드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날 밤 난 혼이불을 배에 감고 누워 일찍 잠든 척 하고 있었지. 언제나처럼 야근을 하고 들어온 누나가 언제나처럼 세면장에 상을 펴고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먹는 소리가 들렸어. 씻고 이를 닦은 누나가 발 뒤꿈치를 들고 들어와 창문으로 다가가는 옆모습을 난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어. 모기향이 잘 타고 있는지 확인하던 누나는 내가 창틀에 세워놓은 칠판 지우개를 발견하고 웃었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누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헝겊지우개를 한 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았지. 언제나처럼 나에게서 멀리 이불을 펴고 누웠다가 가만 무릎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잠든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나는 정말로 눈을 꼭 감았지. 누나가 내 이마를 한 번, 뺨을 한 번 쓰다듬고 이부자리로 돌아갔어. 좀 전에 들렸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렸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캄캄한 이 덤불 숲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내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밤의 모든 것. 늦은 밤 창문으로 들어오던 습기찬 바람. 그게 벗은 발등에 부드럽게 닿던 감촉. 잠든 누나로부터 희미하게 날아오는 로션과 파스 냄새. 삐르르 삐르르 숨죽여 울던 마당의 풀벌레들. 우리 방 앞으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접시꽃들. 내 부엌머리 방 맞은편 블록담을 타고 오르는 흐드러진 들장미들의 기척. 누나가 2번 쓰다듬어준 내 얼굴. 누나가 사랑한 내 눈 감은 얼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욕망과 번뇌에 들끓는 우리 마음이 잊고 있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글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옮겨 적으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새롭게 각성됐습니다. 정대와 누나 정민은 둘 다 계엄군에 의해 죽고 잊혀진 사람들인데 국가 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파괴된 이들의 일상을 이런 정감으로 단 한 페이지 안에 묘사하는 작가의 깊은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전남 도청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언론에서 폭도로 규정했던 그들은 10대, 20대의 평범한 청년들이었고 도청을 사수하겠다고 총을 들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단 한 발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시도된 부분이기도 한데 한강 작가의 묘사는 한 차원 다른 것 같습니다. 한강이 20대에 불교에 깊이 빠졌었다고 하는데 소년이 온다뿐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구도적인 자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한강 작품에 일관된 구도자적인 면모는 백낙청 선생님께서 최근 대담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기 묘사된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의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작가는 불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심이라고 했지만 자성이나 불성으로 바꿔도 의미가 통할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애착과 탐욕을 끊는 깨달음을 촉구하기 위해 일부러 썩어가는 시신을 보게 하는 부정관법을 썼다고 하는데 5.18 광주에서는 곳곳에서 벌어진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의 광경 때문에 광주 시민 전체가 며칠 사이에 집단 성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계엄군의 잔인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극한의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능성이자 인간 본연의 본성인 양심을 깨닫게 된 건데요. 그러나 무려 80만 발의 총알을 준비한 계엄군에 의해 도청은 쉽게 진압됐고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등에 극렬분자라는 글씨가 쓰여진 채 상무대에 잡혀간 청년들은 모진 고문의 거짓 자백을 요구받으면서 냄새나는 진물과 고름, 침과 눈물과 콧물, 오줌과 똥 속에서 썩어가는 살덩어리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도 이송하지 않기 위해 상무대 공터에 신축한 군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재판받는 기간만은 고문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 죽여 흐느끼듯 애국가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영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미 합창이 시작돼 있었습니다. 자력에 이끌린 것처럼 나도 따라 불렀습니다. 죽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우리들이, 땀과 피와 고름이었던 우리들이 조용히 노래하는 동안 어째서였는지 그들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대머리판으로 머리를 내려치지도, 위협했던 대로 벽으로 몰아넣어 총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끝마칠 때까지 소절과 소절 사이마다 위태한 침묵이 풀벌레 소리와 함께 간이재판소의 서늘한 공기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정에서 청년들이 애국가를 부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종교재판소의 순교자들 같이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철저하게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부당한 폭력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청년들을 낳고 길러준 터전이자 고향으로서의 국가는 독재자가 정권을 잡기 위해 국민을 폭도로 몰고 학살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한 국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애국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의 대부분은 광주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후일담을 통해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동호를 알았던 생존자들은 계엄군이 그래도 중학생인 동호는 살려줬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동호는 어린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살려줄 거라는 형들의 말대로 다른 3명과 함께 나란히 손을 들고 걸어 나왔지만 계엄군은 무방비한 그들에게 총을 쐈고 나란히 쓰러져 죽은 모습이 외신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시신을 담당했던 선주는 혹독한 고문 끝에 얻은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광주에 갔다가 그 주검들의 사진을 보게 되고 어린 동호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분노 때문에 오히려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넌 죽어 있었어. 내 몸이 끝없이 피를 쏟아낼 때 내 몸은 땅속에서 맹렬하게 썩어가고 있었어. 그 순간 네가 나를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그 발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몰라. 언제나 같은 사람인지 그때마다 다른 사람인지도 몰라. 어쩌면 한 사람씩 오는 게 아닌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서로 스며들어서 가볍디 가벼운 한 몸이 돼서 오는 건지도 몰라. 선주는 혼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선주를 통해 동호와 그들이 오는 발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발소리는 다름 아닌 죽은 이들의 깨달은 마음이 담긴 역사적 진실과 진리의 소리였습니다. 선주와 같은 생존자들이 소년이 오는 발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고통스러운 보살행이 5.18 광주항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난 12.3 계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강의 소설에 역사적 진실과 진리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문학을 통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이데거는 진리가 역사적일 뿐 아니라 진정한 예술작품 속에 정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는 예술가는 민족의 언어로 민족의 역사적 운명을 전하는데, 하이데거가 지목한 예술가는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을 포함한 서구의 정신적 역사적 상태를 궁핍한 시대로 규정한 시인들의 시인 훸덜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과 역사의 진실이 담긴 작품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한강은 이제 소설가들의 소설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수상 직후에 극히 일부에서 한강이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반대의 역사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장편 소설을 쓰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주장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하겠지만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작품 속에 진리가 정립되어 있다는 하이데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에필로그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몰래 그 책을 펼친 것은 어른들이 언제나처럼 부엌에 모여 앉아 9시 뉴스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마지막 장까지 책장을 넘겨 총검으로 깊게 내려그어 으깨어진 여자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을 기억한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던 내 안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어린 소녀의 내면의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진 바로 그 순간이 작가한테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고, 동시에 소년과 함께 그들이 오는 소리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어서 이것은 작가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의 부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술작품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떠나는 위대한 모험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항쟁의 진실뿐 아니라 인간 본연의 진실한 정감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마음을 묘사한 소설이어서 위대한 문학이 주는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좋았던 문장을 골라서 읽기만 했는데도 그냥 책을 읽기만 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어떤 점이 좋았고 왜 좋았는지 명확해져서 훨씬 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 리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